푸를림 원장을 맡고 있는 이용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행사는 간단하게 국민의례를 하고 그다음에 제가 사회를 맡으신 지정석 회장님을 소개하고 회장님이 그다음에 이제 발표자 소개하고 발표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가 끝난 다음에도 식사 또 예약이 돼 있으니까 빠지지 마시고 국밥에 소주 한 잔 꼭 하고 가십시오. 네. 국소. 누구 전화죠? 주방. 네,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대회 경례!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순국 소멸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겠습니다. 일단 묵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에 대한 소개는 이따 토론 시간에 토론하기 전에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아주실 지정석 회장님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석 회장님은 경기도 나라지킴이 회장을 역임하셨고요. 지금 소속은 월해재단이라고 소속되어 있습니다. 월해재단은 지정석 회장님의 아버님인 지철근 회장님이라고 대한민국에서 수산업의 태두라고 하실 수 있고 평화선을 긋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는데 그 재단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고요. 그 월해재단은 제가 부경대 학생처장 할 때도 그랬지만 계속 많은 장학금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정석 회장님을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석 회장님이 조동훈 교수를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연사죠. 오늘의 연사, 오늘은 이제 풀무원 푸를림의 재단에서 1월 세미나입니다. 네, 그리고 조동근 연사 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시나티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시고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바른사회 시민회의 공동대표, 한국 하이테크 소사이어티 회장으로 계십니다. 이제 네. 강연을 시작하시겠습니다.
명지대학교에서 한 32년 6개월을 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난 뭐 3년 동안은 이제 좀 쉬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명예교수를 시작하면서 3년을 강의를 더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전체 강의한 기간이 35년 6개월이 되네요, 보면요. 그리고 이제 좀 뭐 몇 년 지났죠. 그리고 우연히 올해가 2026년이죠. 그렇죠? 2025년이 작년인데 제가 그 우연히 이제 뱀띠에 개사 생활해 갖고 이제 소위 72세가 만으로 이제 60 플러스 12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60에서 이제 한 번 띠가 돌아서 이제 72세가 되고 이제 73세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사실 오늘 뭐 황금 연휴죠. 어떻게 보면은 뭐 신정, 그다음에 이제 금요일 또 토 이렇게 연결해서 어디 좀 멀리 떠나시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이제 황금 스케줄을 다 반납하시고 여기 모이신 게 하여튼 운명적으로 여러분을 뵌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교수님 죄송합니다. 밑에 스피커가 있어서 네네. 스피커 잡으면 올려요. 위로 잡으세요. 목으로. 아, 여기를요? 예, 예, 네네. 예. 네, 알겠습니다. 네네. 좀 낫네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이 이겁니다. 지금 중국 교란자로서 지토에 보면요. 교란자로서 지토. 그래서 미중 투키디데스 함정의 맥락에서 한국의 선택이 어때여야 되느냐. 그런 거를 갖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전략적이라는 얘기를 쓴 게 뭐냐면은 사실 뭐 전략적 선택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임의대로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순서대로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에 맞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략적인 이제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붙인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다음 이제 네네네. 네. 우선 이제 그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26컷이거든요. 그래갖고 한 50분에서 55분 정도 소요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그 질의응답으로 좀 이어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투키디데스 함정은 데피니션 다 아시잖아요. 보면 여기 이제 기존의 국제 질서에서 보면은 신흥국이 있고 그다음에 또 뭡니까? 그 전에 그 패권국이 있죠. 그래서 그 충돌 가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그 앨리슨의 그 저수가 있는데 제목이 좀 끔찍해 보면요. 그 Destined for War예요. 그러니까 전쟁으로 치닫는 거죠 보면요. 전쟁으로 운명 지어진 거죠 보면요. 그래서 Destined for War가 되는데 그래서 Can America and China escape Thucydides trap이죠. 미국과 중국은 투키디데스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라고 이제 물어본 겁니다 보면요. 그러니까 보면은 태양이 둘일 수 없잖아요 보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태양이 하나였는데 치고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G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G2가 되면서부터 이제 상당히 이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뭐 저는 뭐 정치학을 잘 모르지만은 맥락을 보면은 그 세력이 전이되는 걸 얘기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파워 트랜지션 티어리 또 하나 뭐냐면 이제 이게 패권 안정론 둘 중에 또 하나가 더 힘이 세질 테니까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헤그모닉 스테빌리티 티어리로 체계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도시정국의 어떤 의도와 관계없이 패권국의 지위가 위협당하고 있다는 인식 그 자체가 패권 경쟁을 추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쫓기는 쪽이 더 뭐 좀 여유 있고, 그러니까 쫓는 쪽이 더 여유가 있는 거죠. 쫓기는 쪽이 좀 초조한 거죠. 따라서 1등이 좀 초조하고 쫓는 쪽이 좀 편한 그런 이제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투키디데스 함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만요. 예, 그래서 그 미중 전쟁 또 충돌은 중국의 부상 이에 따라 미국의 견제와 경계에 기인한다. 이렇게 압축을 할 수 있습니다. 보면. 네, 그다음 보시죠.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미국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미국 80년대
이제 미국이 80년 중반에 일본의 경제력이 미국이 60%를 육박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게 제가 유학을 81년도에서 85년도까지 있었거든요. 그때 있었는데 그때 일본이 뭐 낙가손의 수상이었어요.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일본이 굉장히 우길승천했어요. 그래갖고 뭐 라이징 선 그런 얘기 나오고 그때 이게 뭐냐면은 칩을 만드는데 미국은 감자칩을 만들고 일본은 포테이토 칩이 아닌 반도체 칩을 만든다. 이런 자주 섞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10년대 제 중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미국의 한 60% 수준으로 이제 중국 위협을 이제 가해 올 때 그 도전국으로서 지목이 된 거죠. 뭐 아시겠지만 플라자 합의는 뭐냐 강제로 미국의 좀 사실 통화, 그다음에 얘네 통화를 갖다 상대 가치를 갖다 바꾸는 건데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 첫 단추는 뭐냐면 예나를 50%를 절상시킨 거예요. 일본 예나를 50% 절상, 비싸게 만든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주일 미군이 있죠. 주일 미군이요. 그럼 주일 미군은 뭘로, 뭐 달러로 받지 않았겠어요? 월급을요. 그렇죠? 근데 월급을 달러로 받았는데 달러 값이 반토막이 난 거니까 뭐 주일 미군의 그 생활고는 그냥 엄청났겠죠. 그게 좀 재밌는 에피소드입니다. 갑자기 이제 그냥 달러 가치가 폭락이 되다 보니까 그냥 엉망이 된 거죠, 보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가 일본 경제의 장기 침체로 일본은 미국에 대한 도전자 명단에서 지워집니다. 그러니까 G2가 있는데 올라가다가 결국은 이제 하나가 탈락하는 거죠. 우리 뭐 알다시피 이제 잃어버린 30년을 얘기하다 보니까 일본의 지위가 옛날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G2에서 사실상 이제 지위안이 된 거죠. 그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전자 명단에서 지워졌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미국과 일본은 밀월 관계예요. 왜? 뭐 이미 승패가 났으니까. 그래서 미국은 일본을 중국 현재의 핵심 동맹국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피엔딩이 된 거죠. 약간 이제 비슷해지다가 일본이 꼬꾸라지고 미국의 어떤 보조자 역할을 한 것이 일본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소를 봐야 되니까 여기 보시면요. 크루츠 조프 보면은 여기 재밌게 썼는데요. 56년에요. 케네디 뭐 바로 그 즈음이죠 보면요. 앉아서 편하게 앉으세요. 그냥 서서 게 괜찮아. 그래서 56년 11월 그 서방 측 대사를 갖다 위한 립세션에서 우리는 당신네를 묻어버릴 거다. We will bury you. 우리는 당신네를 묻어버릴 거다. 이렇게 이제 사실 이게 뭐 더군다나 이것도 이제 서방식 대사를 갖다가 모아놓은 그런 립세션에서 그런 결례가 없는 거죠. 그래갖고 사회주의 승리를 확신한 겁니다. 그 당시에. 예? 케네디하고 이제 그 안팎인데. 근데 그러다가 소련의 붕괴 이후, 그 다음에 러시아 인구는 지금 1억 5천만 정도, 1억 5천만. 그 다음에 국내 총생산은 한국보다 조금 더 높아요. 한 2.5조 달러. 미국은 지금 거의 30조 달러가 되는데, 물론 이제 옛날 이제 저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보면은 인구 1억 5천, 그 다음 국내 총생산 2.5달러, 국가로 추락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상징적으로 그 후르츠초프 아들을 미국 브라운 대학의 국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던 99년 6월에 미국 시민권을 획득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산당 서기장의 아들이 미국 대학 교수가 됐다가 그 다음에 미국 국적을 취득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러시아도 미국의 도전 국가 명단에서 이름을 지은 거죠, 보면. 그렇죠. 그거 아닙니까? 네. 이제 중국인데,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기 전에 미국 오판하고 미중 갈등 상수와 미국이 2001년도에 중국을 WTO의 회원으로 사실상 공을 들여서 받아들였어요. 네, 클린턴이죠, 보면. 공을 들여서. 그래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 이론이 될 것을 기대한 거죠. 상당히 순진한 기대가 됐습니다, 보면은. 빌 클린턴이 얘기하기를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은 미국 상품을 더 많이 수입할 것이고, 나아가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 경제적 자유도 수입할 것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따라서 재화, 서비스, 문물, 제도 이걸 통해서 점차 이제 서구화시킨다 그런 이제 계산이 깔린 거죠. 그러나 기대와 달리 중국은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보편적 가치 역행을 하는 교란자의 행동을 서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21세기의 사회주의 초강대국 실현의 꿈을 쫓은 거죠, 보면.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각하는 걸 정반대 행동을 한 겁니다, 보면. 그래서 트럼프가 이때 일기 때를 얘기하는데, 일기인데 2018년 5월에 미중 그때 뭐 무역 분쟁이 한참 뭐 진행되는 그 상황이죠. 그래서 중국은 큰 경제 권력이지만 WTO에서는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갖다가 그걸 누린다. 이게 공평한가? 이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WTO는 오랫동안 미국을 부당하게 대접했다. 반도 말하면 뭐죠? 중국을 갖다 특혜를 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이 중요한데요. 미국, 중국 경제 규모 차원을 넘어서 체제 경쟁으로 넘어가는데 표를 하나 좀 압축해서 제가 표현했어요. 뭐냐면은 미국과 중국의 GDP 추이예요. 2001년도를 보세요. 2001년도 금방 말씀드렸죠. WTO의 멤버가 됐어요. 그때 WTO 멤버가 그때를 기준으로 보면은 미국의 GDP는 조달러입니다. 그래서 10.6조. 그 다음에 중국 1.3이에요. 그러니까 뭐 비율로 하면 10대 1이 좀 넘는 정도죠, 보면. 그러다가 이게 2001, 2005, 2010 내려가면서 2024에는 뭐죠? 미국이 27.4조. 그 다음 중국은 17.7까지 온 거죠. 무지하게 빨리 캐치업한 거죠. 그러니까 1.3이 17이 된 겁니다. 만약에 비율로 놓으면은 분모를 27.4로 놓으면은요, 그 다음에 분자를 17.7로 올 때 보면 미국 경제력이 한 60에서 70%까지 이미 쫓아온 겁니다, 지금요. 이거는 데이터 출처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은 이 추세를 갖다 우리가 이렇게 짚어보면은 중국이 미국의 GDP를 추월할 수 있을까? 근데 2021년 보면요. 글로벌 포춘 500대 기업. 이거는 이제 매출로만 하는 매출. 시가총액 그런 게 아니고 매출을 하는데 500대 기업 매출에 여기 보면 500대 기업에 중국에 135개나 들어와 있어요. 135개. 미국은 얼마야? 122개예요. 그러니까 2021년에 보면은 글로벌 포춘 500 기업에 속한 중국이 135개로서 미국을 추월합니다. 물론 이거는 약간 자질구레한 그런 숫자가 많을 수가 있고 여기는 숫자는 적지만 규모가 클 수가 있죠. 하여튼 그래도 하여튼 이 글로벌 500 기업에 중국이 135개로서 미국을 넘어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추세를 또 우리가 그냥 연정을 하면은 그냥 기계적으로 보면은 사실 여기 보다시피 미국을 추월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사회주의 경제의 비효율이 누적되잖아요. 누적되면은 영원히 never 미국을 추월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전 요새 여기에 방점을 많이 두고 있어요. 최근에. 옛날에 그렇게 중국 우기를 승천하는 그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뭐 쭉쭉 올라온 것 같지만은 이런 식으로 사회주의 비효율이 누적되면은 전체적으로 중국 가라앉는다. 그래서 미국을 추월할 수 없을 거다라는 것이 요새의 어떤 판단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미중 간의 경제력 차이가 더 벌어졌어요. 제 근거를 갖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2025년 8월이면 아주 가장 불과 몇 개월 전이죠. 세계 증시에서 미국의 비중이 49.1%예요. 시가총액으로 하면 62조. 좀 전에 보셨어요? 2024년도에 미국의 GDP가 27.7조였죠. 그렇죠? 한 30으로 잡으면은 미국 GDP의 2배 정도가 시가총액이에요, 보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비중으로 하면은 49.1, 금방 말씀드린 대로 시가총액이 62.2조 달러. 중국은 이게 뭐예요? 9.3%밖에 안 되고 11.8이에요. 그러니까 물량으로 보면은 시가총액으로 보면요. 대개 뭐는 62대 12가 돼요. 62대 12. 그런데 팬데믹 이전 2019년 말 미국 증시 비중은 48.6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팬데믹 지나고 나서 48.6이 49.1로 더 늘어난 거죠, 보면요.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보니까 이제 M7, 진짜 중요한데, M7. Magnificent 7이죠. 미국을 이끌어가는 북두칠성이에요.
미국의 대표 기업이죠. 여기 보면은 미국 초대형 빅테크 7개인데 사실 세계적 굴지 기업인데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메타, 테슬라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부강해서 이런 기업을 가진 게 아니고 이런 기업이 있다 보니까 미국이 사후적으로 부강해진 거죠. 따라서 고래를 몇 마리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 나라의 경쟁력을 갖다 나라의 지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M7이 있는데 중국은 뭐가 떠오릅니까? 사실요. 떠오르는 게 없어요, 보면요. 없는 거죠, 보면요. 그래서 이제 이 M7의 모국,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모국으로서 미국이기 때문에 그만큼 미국의 경제력이 무섭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보면. 그래서 그리고 또 2025년 4월 최근이죠. 외환시장에서 달러 거래 비중은 63%예요. 63%. 중국 위안화 비중은 5.93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중국 위안화 어떤 그 시장에서 거래 비중은 위에서 보다시피 보면은 뭐 시가총액 비중보다도 훨씬 적은 거죠. 따라서 아무리 뭐 이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외환시장에서 위안을 갖고 거래를 해야 되는데 그 비중이 생각보다 높지 않은 거죠. 따라서 위안화 기축통화 또는 그건 아니더라도 주거래 통화로서의 꿈은 점차 멀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시진핑이 등장하고 미중 갈등 상수화인데 상수화는 이거는 이제 늘 컨스탄트다 그런 얘기죠, 보면. 2차 대전 이후 2010년까지 미중 관계는 평화로웠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힘의 열쇠를 갖다가 인정함으로써 이 세계 질서가 그냥 부드러웠다고 보면요. G2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G1, G1이죠. 언제까지? 2010년대 초반까지. 뭐 중국이 우리말로 꼬리를 좀 내린 거죠, 조금. 그래서 왜 그러냐? 등소평은 참 현명한 분인데 도강양회, 뭔가 빛을 감추는 거죠. 실력이 더 잘할 때까지 드러내지 말자. 도강양회 유지를 존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2020년대까지도 중국은 그 저자세, 실리, 성장 우선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등소평 들어오고 나서 2018년에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됐죠. 그래서 2019년대 홍콩 민주화 운동, 그 다음에 양안 관계 악화되고요. 코로나19 사태 등을 지나면서 양국 간 대립이 점차 노골화되고, 그 다음 시진핑의 내부 권력 투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3연입이 성공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진핑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중국몽을 갖다 이제 피게 되는 거죠. 따라서 3연임은 바로 뭐냐면 중국몽에 대해서 이 힘이 받쳐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중 간의 갈등은 이게 상수하다. 그러니까 중력 가속도가 이렇게 늘 작용하잖아요. 사과가 떨어지고 물이 떨어지고 전부 다 중력 가속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미중 간의 갈등이 이렇게 해서 상수가 됐다. 일단 미국 국민들은요, 중국의 팽창주의, 독재 체제를 갖다 미국에 대한 최대 위기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견제는 소위의 공화민주의 어떤 초당적인 어떤 지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보면은 이제 미국과 중국의 진검승부는 불가피하다. 근데 제가 볼 때 이제 점차 G2에서 이제 중국이 좀 쇠몰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을 좀 보여주시죠. 그 다음에 이제 먼노주의 글로벌 버전이 트럼피즘이다. 제가 약간 좀 지루할지 모르니까 좀 쭉 그 아재 개그를 하면은 반성문을 영어로 어떻게 표시하는지 아세요? 반성문을 영어로? 반성문. 글로벌 쓰는 거죠? 글로벌. 네? 글로벌 누가 물어봤는데 글로벌을 쓰는 게 반성문이죠. 그래서 이제 이 글로벌인데 이 먼노주의 글로벌 버전이 바로 트럼피즘이다 그거죠. 따라서 트럼프가 이제 물러나겠죠. 이제 임기가 되면 이미 이제 재선에 들어와 있으니까 물러나도 트럼피즘은 지속될 거다. 1823년에 그러니까 상당히 뭐 미국 초창기죠. 76년에 이제 독립 선언을 했으니까 60년 지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먼노주의는 고립주의가 사실 아니에요. 실리주의로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먼노주의는 말 그대로 아메리카는 아메리카인의 것이다 이거예요. 아메리카는 아메리카인의 것이다라는 간단한 정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 의도가 뭐냐면 유럽의
아메리카 간섭, 그 다음에 유럽의 식민지 개척을 갖다 차단시키려는 의도가 여기 있습니다. 아니면은 미국판 도강 양면에도 볼 수 있는 거죠. 아직은 미국이 힘을 좀 더 길러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우리는 우리끼리 가겠다. 따라서 유럽이 우리 간섭하지 마. 그리고 아메리카에 와서 미국 같은 또 다른 뭐 식민지를 만들 생각 어림도 없어.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중남미 국가는 미국 앞마당이라는 일방 통행의 선언 성격이 있어요. 사실요. 먼노주의가. 유럽의 아메리카 간섭하지 말아라 그거죠 보면요. 이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 참 이게 참 굉장히 말은 잘 됐는데 아메리카 퍼스트 뭐 맞는 얘기죠. 자기 나라 1등이다 우선이다 그건데 이거는 뭐냐 먼노주의 동시에 A&B가 되는 거죠. 먼노주의인 동시에 패권 추구의 미국 예외주의의 글로벌 버전이 바로 아메리카 퍼스트. 이 말을 좀 생각하면 인도 태평양을 미국의 앞바다로 간주합니다. 예, 인도 태평양을 미국의 앞바다로 간주해요. 그래서 한미동맹, 미일동맹을 인도 태평양 수호 전략으로 접근합니다. 이게 좀 무서운 거죠, 보면. 이것 때문에 사실 이제 그 중국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한미동맹, 미일동맹은 결국은 뭐냐면 한미 간의 미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인도 태평양 수호 전략으로서 이 두 동맹을 접근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중국의 해양 진출을 완전 봉쇄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죠. 무서운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봐주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극구 경계해야 할, 극구 경계해야 할 시진핑의 중국 몽인데, 중국의 정식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 맞잖아요. 중화인민공화국. 참 이게 뭐 중화는 중국의 중심이고 나머지는 변들이라는 오만이 이게 묻어 있어요, 지금. 네? 중국이 중심이고 중화고 나머지는 뭐 그 동이 뭐 이랬잖아 보면요. 나머지는 변들이다. 그래서 중화는 미국 지배에 의한 세계 평화 질서 유지라는 팩스 아메리카하고는 또 결이 달라요. 사실 미국은 뭐냐면 팩스 아메리카 왜 주장할 수 있죠? 승전국 2차 대전에서 이겼잖아요 보면요. 미국은 2차 대전 승전국으로서 팩스 아메리카나의 권위 동시에 자격을 갖췄는데 이게 도대체 뭐 그 중국몽은 도대체 뭐야 이게 지금? 예?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사실상? 이건 좀 독선이죠 보면. 그리고 중국의 영문명은요. People's Republic of Korea예요. 사회주의를 국명에 명기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People's Republic of China. 중화가 있고 그 체제의 어떤 People's Republic of China에서 사회주의를 국명에 명기한 나라입니다. 이거 사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투키디데스 경쟁에서 중국의 승자가 되면은 if 되면은 사회주의가 아닌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로 갈 겁니다. 맨날 뭐 중국 특색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중국식 표기를 따르면 미국은 USA가 아니어야 되죠. United Democratic States of America 돼야 맞죠. 그렇죠. 왜? 여기 People's Republic of China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노래에 따르면 미국은 United Democratic States of America 맞습니다. 이 데모크래틱을 명기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이 자유민주주의를 보편적 가치로 봤기 때문에요. 보편적 가치로 봤기 때문에. 따라서 이 투키디데스 함정은 뭐냐면은 보편주의 미국 대 그 다음에 패권주의 구도로 귀결되는 겁니다. 보편주의로 가는 거, 패권주의로 가는 거. 한국은 마땅히 보편주의를 선택하는 것이 맞죠. 논리적으로 보면은 그렇잖아요. 왜 그 보편주의를 버리고 왜 패권주의로 갑니까 도대체?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People's Republic of Korea 앉아서 People's Republic of China 또는 여기 중화 이렇게 이걸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인데요. 우리가 이제 중요한 조금 이제 꼭지로 넘어오는데, 투키디데스 함정에서 한국의 선택이 뭐냐. 미중 패권 전쟁 옳고 그름의 문제로 볼 수가 없죠. 현실 변수. 하지만 대륙 세력하고 해양 세력의
일원이 우리가 돼야 될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해양 세력, 대륙 세력의 한쪽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펜스 시터, 담장에 앉아가지고 한쪽은 이쪽, 한쪽은 저쪽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펜스 시터, 담장에 앉은 그런 전략적 모호성은 최선의 선택일 수가 없어요. 사실 이게 참 전략적 모호성이 얼마나 좀 비굴합니까? 비겁하고 또 실리주의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펜스 시터는 하지 말자. 선택을 하자. 그러면은 선택 기준이 뭐죠? 여기 제가 힌트를 드리는 거죠. 일국의 국력은 편입된 국제 질서를 다시 편입된 국제 질서 블록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어느 국제 질서에 내가 편입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한 나라의 국력이 정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한국은 선도 국가군에 합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도 국가군에 합류를 해야만 그래야 우리 국력이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한국은요, 기본적으로 딱 하나죠. 헌법적 가치를 존중해야 돼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렇잖아요. 헌법적 가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대외적 확산을 위해서라도 그 발원지인 해양 세력의 일원이 돼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제가 뭐 정치하고 공부는 안 했는데 이렇게 좀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정돈이 되더라고요. 정돈이. 결국 설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뭐 깊은 무슨 뭐 지식을 갖고 천착하는 것도 좋지만은 공감되는 걸 갖고 얘기를 우리가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보면요. 우리 헌법 가치를 볼 때 보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예요. 따라서 그 원료인 어디예요? 해양 세력의 일원이 되는 게 맞지 않냐 그런 얘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보는데, 이게 참 재밌죠. 뭐, 이렇게 뭐 살이 쪘는지 모르겠는데, 이 보면 로마 세망사, 에드워드 기본,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보면, The History of the Decline and Fall of Roman Empire. 쇠망사죠. Decline and Fall이니까. 여기 참 제 명구가 있어요. 바람과 물결은 항상 유능한 항해사의 편이다. 제가 이 말을 듣고 참 진짜 야, 어떻게 이렇게 압축적일 수 있을까? 영어를 보시면 the winds and the waves are always on the side of the ablest navigators. 유능한 항해사의 편이다 그런 얘기죠. 어떤 사람 운이 딸려요. 뭐 하는 것보다 잘 돼. 왜 운이 따르죠? 그 사람 유능해서 그런 걸 수 있어요. 보면요. 유능해서 그런 거죠. 노력하면은 운이 유능해지면은 운은 따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보면은 물결과 바람은 항상 유능한 항해사의 편이다. 그럼 물결과 바람이 어디로 갈 건가 우리가 판단해서 그쪽에 같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물결과 바람에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갈까? 그게 바로 대륙 세력의 일원일까? 해양 세력의 일원일까? 우리 판단해서 당연히 후자여야 된다는 거죠. 물결과 바람은 유능한 항해사의 편이다. 네. 이거는 저도 참 요새 곱씹고 있어요, 보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달러하고 그다음에 인민폐를 비교를 해보게 보면요. 숨겨진 비밀. In God we trust. In God we trust. 이 1957년부터 소련의 무신론, 거기 공산주의는 이제 무신론이니까 그하고 대항하는 의미로서 국가 표어를 만들었어요. 내셔널 모토. 그래서 In God we trust죠, 보면요. 우리는 신을 믿는다. 이 God은 뭐 특정 종교의 어떤 신일 수 있겠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미국이 추구하는 도덕적 가치, 법과 질서, 민주주의 체제 등을 상징하는 포괄적인 가치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하지만 미국 화폐는요, 천부적 inherited from the God이죠. 천부적 인권으로서의 리버티가 새겨져 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이죠? 리버티죠. In God we trust. 우리나라 화폐는 도대체 이런 것도 없어요. 도대체 좀 죄송하지만 왜 우리 자꾸 좀 옛날 이조 시대 때 왕만 들어와 있습니까? 왜 미국은 다 뭐 링컨, 뭐 제퍼슨 전부 다 파운딩 파더의 그 얼굴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여기 화표에. 우리는 도대체 진짜 죄송하지만 무슨 뭐 여성들은 뭐 신사임들은 도대체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면 이런 식으로 뭐 in God we trust라든지 liberty라든지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 버리냐. 그게 없다고 보면은. 중국도 그래요, 중국도요. 중국은 이 1999년도에 발행된 인민폐, 뭐, 세계 인민 단결, 뭐 이런 거죠. 세계 인민의 대단결 만세. 이런 거 몇 개 없어요. 뭔가 필로소피가 없어요, 필로소피가. 소위 말해서
중국은 리더로서 자칭하는 거. 그러니까 무신론은 공산당의 선택 아닙니까? 무신론과 유신론의 대결에서 어디로 가겠어요? 어떤 패권이 사실 유신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공산당 붕괴는 중국의 해체입니다. 거기는 종교가 없으니까. 따라서 공산당 붕괴는 중국의 해체다. 그러니까 공산당이 이게 해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썩었죠. 그러다 보니까 선거도 못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세계 질서, 이거 제가 얘기한 건 아닌데, 아르몽, 불란서는 약간 좀 삐딱한 나라인데, 그러면서 그래도 여기 보면 좀 잘 됐어요. 여기 이제 보시면 되겠지만, 여기 이제 사회주의는 한마디로 지속 가능하지 않은 체제예요. 지속 가능하지는 않아요. 통제 경제로 인한 비효율이 누적됐기 때문에요.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필요에 따라서 분배받는다. 사회주의는요, 지속 가능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일종의 아주 거대 지적인 사계예요.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필요에 따라서 분배받는다. 능력에 따라 일해. 나 능력 없으냐 놀래요, 보면은.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 나는 이렇게 저렇게는 어른애도 아프고, 제 할머니도 모셔야 하고, 할아버지도 모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능력에 따라서 일을 하려니까 난 능력 없다. 일을 아무도 안 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 나 주세요. 하다 보니 이거는 지속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거대한 지적 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를 믿는 좌파는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예? 어리석은 자들. 정직하면서 똑똑한 사람은 절대로 좌파가 될 수 없어요. 똑똑한 좌파는 뭐죠? 똑똑한 좌파는 또 정직하지 않아. 우리가 지금 사실 좌파랑 싸우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이 정권 도대체 여기에 캐비넷에 있는 분들이 어떤 정권을 한 번 더 해보세요. 루봉 얼마인지 아세요? 25범위가 27범위가 그러다. 도대체 이게 캐비넷에 도대체 그 별을 다 헤어보니까 그게 도대체 이 말이 됩니까? 도대체 이게. 정직하면서 똑똑한 사람 좌파한대요. 똑똑한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반 남았는데요. 중국 세계 경제의 잠재적 폭탄으로서 전락했어요. 우길승천 그런 거 아니에요, 보면은. 이제 여기 보면요. 이걸 꼭지를 묶어놨어요. 굉장히 양이 많기 때문에. 이 타이틀만 우선 먼저 보시고, 감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씩 강론에 해당되는 설명을 좀 제가 올리겠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부채 기반의 성장 전략의 한계가 왔어요. 부채 기반의 성장 전략의 한계. 국가 부채를 여러 곳으로 분산해요. 여러 곳으로. 그러다 보니까 부채 규모를 사실상 분식한 거죠. 우리도 보면은 한전은 공기업으로서 지금 중앙정부가 아니에요. 근데 한전이 자기 빚을 해결 못해. 따라서 국가 부채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부채에 지금 이게 귀속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게 장난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죠. 국가 부채 여러 곳으로 분산해갖고 사실상 분식을 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국 EV, 일렉트로닉 비클, 자승자박. 그 다음에 반도체에 대한 이해 부족이 부른 반도체 굴기의 굴욕이에요. 반도체 굴기의 굴욕. 똑같은 저거죠. 똑같은 이게 굽힌다 그런 건데, 일어나는 그런 거하고 이거는 요게 어떤 굴욕이죠. 굴욕. 그래서 1대1로, BRI. 이게 벨트 앤드 로드예요. 벨트 로드 이니셔티브죠. 이거를 통한 개도국의 금융 지배 강화. 그 다음에 또 하나, 치사하게 중국의 핵심 기술 탈출 시도. 그 다음에 중국하고 선거 관리 기술 공유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보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통틀어 보면은 사실상 중국은 세계 경제의 잠재적인 폭탄으로 전락했다는 거죠. 지수에서 지연 올라가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뭡니까 이게 잠재적인 폭탄으로 전락한 거죠. 중국 과다부채 우리가 몇 시까지 적어죠? 얼마쯤 시간은 괜찮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또 중국 과다부채의 구조적 원인을 좀 말씀드릴게요. 개혁 개방 이후 성장률 목표를 국가 성과로 치환했어요. 이게 똑같은 거죠. 개발도상국이었으니까 우리도 그랬는데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장률 목표를 갖다가 국가 성과로 치환했다. 이를 위해서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지속했죠. 인프라가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인프라 건설할 때 돈이 들어가는데 인프라 건설은 대부분 지방 정부가 설립한 지방 융자 플랫폼을 통해서 부채로 조달한 겁니다. 부채로. 여기 보면은 지방 정부 플랫폼인데 여기 LG 이게 뭐 로컬 거버먼트가 되겠죠. 로컬 거버먼트. 이게 파이낸셜 비클이죠. 로컬 거버먼트 파이낸셜 비클이에요. 이게 중앙 정부가 아니죠. 아니 여기서 이제 지방 융자 플랫폼을 통해서 부채로 조달한 거니까 그러니까 중앙 정부가 아니고 이렇게 흩어지다 보니까 부채가 어디 얼마인지 몰라요 지금 사실상. 그리고 중국은요 부동산 중심의 경기 부양을 해왔어요. 부동산 중심에 부동산 개발은 세수. 그러니까 토지 사용권을 매각하는 거죠. 당연히 모든 토지 국가 거니까 따라서 토지 이용권을 갖다 이걸 매각해서 수입을 얻는 거 아닙니까? 지방 정부가. 그 다음에 또 매각을 해서 또 사실 그걸 샀으니까 또 민간이 우리 같은 민간은 아니지만 하여튼 이제 또 이렇게 성장을 갖다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개발은 세수를 확보하고 성장률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수단이다. 그죠. 이로 인해서 부동산 개발업체와 지방정부 모두 부채 의존도가 높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국有기업의 비효율과 도덕적 해이. 국有기업의 비효율과 도덕적 해이. 사실 내 거, 네 거 분명하잖아요. 네 거, 내 거. 우리 거는 뭐죠? 조금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국가 거 한 큰 임자가 없는 거예요. 사실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국有기업의 비효율은 이건 누적될 수밖에 없는 거죠. 국有기업은 정부의 묵시적인 보증으로 저금리 차입과 과잉 투자를 반복해왔어요. 수익성이 낮아요. 그럼에도 청산되지 않아요. 그 바로 뭐예요? 좀비 기업으로 남아있는 거죠. 좀비 기업으로. 그러면 좀비 기업이 남아있어서 뭐죠? 금융 시스템 전반의 부실이 확대되는 거죠. 또 하나, 이 중앙정부하고 이제 그런 뭐 문제가 있는데, 금융 어감 및 그림자 금융의 확산. 그림자 금융, 섀도우 뱅킹은 뭡니까? 간단하게 이게 은행의 전통적인 대출 예금 규제 바깥에 있는 뭐예요? 금융 활동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가 뭐 사실 뭐 러브 차일드라고 얘기를 하죠. 러브 차일드. 결혼해서 그게 아니고 사생아 뭐 그런 식으로 보면은 그림자 금융은 은행의 전통적인 대출, 예금 규제 틀, 그러니까 대차 대조표상에 기록이 되지 않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보면. 밖에서 이루어지는 금융이 이것이 이제 그림자 금융인데 비중이 높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국 정부의 부채는 은닉되어 있다. 부채가 분산되어 있다. 중국 부채는 한 곳에 모여 보이지 않게 여러 주체, 중앙, 지방, 금방 얘기했죠. 로컬 가버먼트 파이낸셜 비클, 지방정부 금융 플랫폼, 국유기업 이런 데 다 퍼져 있어요. 다 퍼져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 예산에 잡히는 명시적인 온 버짓, 그 다음 또 하나는 뭐죠? 오프 버짓. 오그멘티드 정부 부채 지표를 따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평양도 보면 예전에 그냥 평양 사람들을 제대로 못 먹여요. 그러니까 평양 어떤 경계를 좀 좁히더라고요. 그래갖고 평양 시민을 항상 뭐 국가에서 책임지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이게 뭐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게리맨더링 하듯이 평양시의 어떤 그 경계를 갖다 왔다 갔다 정하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좀 전에 그 연결해서 한 건데, 국유기업 SOE예요. 스테이트 오운드죠. 스테이트 오운드. 이는 엔터프라이즈 되겠네. 이게 스테이트 오운드 엔터프라이즈의 부채. 이것도 대단하죠. 정부 기업 경계가 없어요, 사실상. 정부 기업에, 아니, 거기는 뭐 일당 독재니까. 그렇잖아요. 정부 기업 경계가 흐리죠. 우리나라 한전 부채도 예를 들어서 비슷하죠. 국가 부채 포함이 안 돼요. 국가 부채 포함이 안 돼요. 하지만 사실상 국가 부채. 한전이 자기 힘으로 못 갚아요. 따라서 국가 갚아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국가 부채는 아닌 한전 기업 부채가 되는 거죠. 이것도 사실 다 꼼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해서 중국의 국가 통계가 전혀 저는 신뢰를 받지 못해요, 보면은. 예? 지금도 중국의 뭐 인구 잘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사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뭐, 디테일보다도 큰 흐름만 보세요.
중국의 범주별 부채를 보세요. 범주별. 그러니까 공시에 on budget. 그다음 augmented는 뭐죠? 이게 on and off를 포함한 augmented 된 거. 그 다음에 total credit 다 이렇게 달라지는데 그래서 보면 중앙 지방의 법정 부채 이렇게 하면은 GDP 한 60%쯤 돼요. 60% 2024년도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LG Local Government Financial Vehicle 정부의 사실상 부채를 이걸 하면은 이거 124%. 여기다가 이제 우리 이제 비금융 부문 신용 뭐 다 하면은 이제 이걸 다 하면은 이제 가계 신용이 포함되는 거죠. 이건 이제 광유로 하면 이제 294죠. 우리도 사실상 우리 전체를 다 신용하면 우리도 거의 이 정도 와요. 이 정도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뭐가 큰 숫자냐면 이거죠. 보면은 확대 정부 부채가 지금 60이 지금 120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 부채 반밖에 통계는 안 잡힌 거죠. 네. 정부 부채가 낮은 이유가 뭐냐? 지방에 숨은 부채가 있다는 말이죠. 여기에 로컬 가버먼트 파이낸셜 비클이 빠졌기 때문이다. 비금융 부문 총신용이 큰 이유는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가게까지 합친 경제 전체 신용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죠. 우리도 이거는 이제 상당히 커요. 우리나라 뭐 가계부채도 지금 거의 뭐 GDP 거의 뭐 100%까지 올라가잖아요. 거의요. 네. 그 다음 이제, 네,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2부인데 구조적 위기의 요인이 있어요. 정책에 맞는 수요가 있고 지방정부가 만든 공급에 맞물리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시장 원리보다 생산 점유율, 고용이 우선되는 구조가 지속되다 보니까 그래서 과잉 설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많이 팔아야 되니까 가격 경쟁이 되다 보니까 낮은 마진이 고착화되는 거죠. 요거 하나 재미난 거예요, 보면. 2023년도에 4분기에, 뭐 불과 얼마 전이죠. 이 BYD가 테슬라가 앞서갔다고 공시를 했어요. 맞아요. 앞장섰어요. 판매고. 그렇지만은, 하지만, 2023년도 영업이익률이 5%예요, 5%. 이건 또 이것저것 다 포함해서 5%고, 테슬라는 9.2%죠. 테슬라 9.2%쯤 돼야 이게 자승자박이 아니니까 제대로 굴러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5%니까 워낙 국가에서 지방정부에서 보조금 주고 등등 해서 이렇게 억지로 맞춰놓은 거죠, 보면은. 그래서 여기 이제 한마디로 중국은요, 돈이 되니까 투자가 되는 게 아니고 정책 신호가 있으니까 그냥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그게 보면은 이제 사회주의 맹점이죠. 돈이 되니까 수지가 맞아.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면에서 볼 때는 이게 분명히 타당해. 그래서 투자를 하고 회수가 된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정부가 눈을 껌뻑껌뻑 하니까 정책 신호를 보내니까 투자를 한다 그러는 거죠. 지방정부가 공장 유치를 위해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비슷한 프로젝트가 전국에 중복되죠. 결과적으로 과잉이죠, 과잉. 네? 그 다음에 또 버젯 컨스트레인트 소프트웨어, 연성제약이에요. 따라서 적재기업이 항상 잔존해요. 과잉을 수출로 풀려고 하는데 미국, EU 등에 이거를 내버려 둡니까? 아니죠. 관세 규제로 이걸 또 해서 출구를 또 제한을 해요. 많이 만들고 팔지는 못하고 내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중국이 그래서 여기 자승자박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거의 나왔습니다. 반도체 조금 설명드려야 되는데 반도체 산업은 중국의 수건이요. 진짜 수건이죠, 보면요. 수건. 2015년도에 중국 제조 2025 이건 아주 대단한 어떤 로망이죠. 2015년도에 10년 앞을 둔 중국 제조 2025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세계를 제패하겠다 그거죠. 그래갖고 반도체 자급률을 75%로 셋업했습니다. 그 다음에 SMIC, TSMC 비슷한 거죠. 중국 버전이죠. SMIC 2070년 7나노 공정 개발을 성공했다 공시를 했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 구형 EDB, EUV 그 하나 전이죠. EUV가 아니고 요광장비가 아니고 DUV를 극한까지 아주 그냥 혹사시켜서 억지로 이렇게 활용해서 만들어서 이걸 통과시켰어요. 그런데 생산 수율이 50%밖에 안 돼요. 50%밖에. TSMC 90%가 되죠. 이 수율이 중요한 거죠. 이만큼 만들어서 진짜 다 찌꺼기에 버리고 나서 반밖에 못 건져? 그럼 수율이 50% 되면 안 되는 거죠. TSMC는 90% 수율을 자랑한다는 거죠. 거기에 또 미국의 제재가 들어오죠. 하웨이를 갖다 거래 제한
명단에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TSMC가 화웨이에 칩을 공급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화웨이가 자체 설계한 기린 칩을 자기는 못 만드니까 위탁하는 거 아닙니까? TSMC에다. 근데 거기서 안 해주니까 결국 뭐예요? 자기가 지금 설계한 그 기린 칩을 갖다가 TSMC에서 만들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 화웨이가 지금 스마트폰을 접었죠. 네. 그 다음에 또 체계적으로 좀 미국이 견제하는 게 2022년 10월에 이게 바이든 정부 때인데 보면요. 미국 국적자, 영주권자, 미국에서 이제 기술자로 보면 되는 거죠. 중국 반도체 취업 금지 조치를 발동을 해요. 뭐 이건 사실 뭐 해도 뭐 한 거는 뭐 상관없죠. 뭐 자기네 나라 기술자를 갖다가 제한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YMTC, SMEC 중국 반도체 기업 생산이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 미국의 포위 전략. 반도체는 설계하고 소부장이 중요하잖아요. 설계하고 소부장. 설계는 미국이 잘하잖아요. 설계는. 펩리스 바로 설계를 얘기하는 거죠. 소부장은 미국과 네덜란드, 일본이 잘하잖아요. 네덜란드는 우리 알다시피 EUV 하나 낮은 버전이 여기 바로 DUV죠. 이거는 이제 뭐 회로를 갖다가 우리가 못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빛을 쏴가지고 빛이 지나가면서 노광에 노출된 데가 회로가 선이 그어지는 거죠. 그래서 노광 장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그 노광 장비 이거 네덜란드 산업입니다. 일본 포토레이스리 이거 90%를 독점 생산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일본이 굉장히 중국에 세게 나갔잖아요. 그랬더니 뭐 중국이 무슨 뭐 누구를 갖다가 달에 몽둥이 부러뜨린다 그랬는데 결국 일본이 믿는 게 뭐냐? 일본의 포토레이스리 90%를 독점 생산해요. 따라서 지금 완전히 반도체 굴기는 굴욕적인 상황에 지금 처해진 겁니다. 네. 여기 이제 중국 일명 빅펀드를 해서 그냥 뭐 투자를 우리 돈으로 65조, 뭐 숫자로 와닿지는 않죠. 그런데 이렇게 했었는데 중국의 반도체 국산화를 목표로 모든 것을 자급자족하려 했어요. 하지만 생태계가 다시 생태계가 부재한데 단일 기업이 할 수 있는 게 그게 제한되어 있다고요. 여기 보면은 반도체입니다. 여기 이제 설계, 여기 디자인, 매니팩처링, 설계, 제조, 장비, 그대로 보세요. 똑같이. 디자인, 매니팩처링, 이퀴먼트, 그 다음에 머티리얼스, 패키징, 그 다음에 테스팅. 이거죠. 설계, 제조, 장비, 소재, 패키징, 테스트까지 글로벌 공급망을 가져야 되는 거죠. 생태계가 없는데, 그러니까 과잉 투자를 했잖아요. 억지로. 그러다 보니까 성과는 안 나고 감사가 또 두려우니까 부패가 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생태계 부재 속 중국의 과잉 투자는 필히 부패하고 비효율을 낳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럼 다 왔습니다. 이제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중국의 사실상 패배. 중국의 전략을 수정해요. 27나노 정도로 범용축으로 패권 추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성능이 아닌 이제 중저가 범용칩으로 내려옵니다. 하지만 AI 시대에 고성능 반도체 없이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은 불가능하죠. 여기 이제 잘 표시가 되는데 여기 이제 자율주행, 그죠? 로봇, 그죠? 그다음 데이터 센터, 그죠? 그다음에 여기 스마트 팩토리. 이런 것들 전부 다 첨단 산업에 불가능해. 뭐가 없으면은 고급 반도체가 없으면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중국이 지금 사실상 졌기 때문에 중국 심각한 어떤 한계에 봉착되어 있다는 거죠, 보면. 그래서 중국 현대 경제와 군사력의 핵심인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사실상 졌다. 그래서 한마디로 중국의 발전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한계를 갖다 얘기를 할 때 본 거죠. 국가 주도, 자본 투입만으로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뭐가 중요하죠? 기술 축적, 글로벌 협력, 인재 양성. 이 세 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그거 없이 돈만 쏟아 부으니까 결국 뭐야? 금방 우리가 보다시피 뭐야? 부패밖에 남는 게 없어요. 부조리, 비효율이 누적되고요. 그렇습니다. 1대1로는 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게 사실상 뭐
명분은 그래요. 벨트 앤 로드 해서 개도국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SOC 개발을 통해서 개도국을 지원한다 했는데 사실상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차입금 해소 장치가 매서워하고 금융을 통한 지배 비판이 붙는 근거예요. 여기 내용을 쭉 보시면요. 스리랑카 중국 대출 상환 지체가 되면서 그 한만 토탈, 뭐 우리는 잘 지명을 잘 모르죠. 거기 항만을 장기 임대를 했어요. 돈을 꽂았는데 못 갚았으니까. 그게 결국 이제 고리 대금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원벨트, 그죠? 원로드 뭐 해서 1대1로인데, 그래서 이제 영어로 하면은 이제 벨트 앤드 로드 이니셔티브인데 결국 개도국을 가서 지원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보니까 이 금융을 통해서 개도국을 지배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온다 그거죠. 네, 다 왔습니다. 그 다음 좀 보시면요. 네, 다 왔습니다. 요거 이제 중국의 핵심 기술 탈취. 이거는 좀, 여기에 그 통계가 있는데요. 나중에 한번 시간 들고 좀 자세히 좀 하고 싶어요. 이거요. 중국의 기술 탈취. 네? 요게 뭐,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은 지난 5년간 121건 중 80건이에요. 66% 전부 다 중국으로 간 거예요, 보면은. 2024년 1월에서 10월까지 잡아보면은 72%가 중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기술 유출 추정 피해액은 23조에서 25조로 된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네. 좀 지루하시죠? 거의 다 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이 중국과 선거 관리 기술 공유할 이유가 없어요. 참, 이게 보면 참 화가 나는 게, 여기 좀 말만, 사회주의 국가에서 권력 창출 기제는 선거가 없으니까 공산당 내부에서 합의예요. 공산당 내부에서 합의. 그 선거는 뭐냐? 국제사회의 체제 정당성을 갖다가 홍보하는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아요. 중국에는 주석 선출 선거는 없죠. 하지만 중국의 유리한 지도자가 선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늘 바빠요. 그게 바로 2020년에 미국 부정선거 논란이 이것도. 차라리 트럼프보다는 바이든이 낫다. 해서 바이든을 도와주는 뭐 그런 의심이 많이 갔지 않아요, 보면요. 그리고 한국의 현행법으로는 중국인이 간첩죄를 저질러도 처벌하지 못해요. 이게 사실 말이 됩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간첩죄를 우리한테 피해를 주면 그게 중국인이 어디가 도대체 이걸 갖다 처벌해야 되는데 한국의 현행법으로서 이걸 못합니다. 북한하고 관련된 것만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선거관리 협의, 한국이 할 필요 없어요. K보팅 하지 마세요. 이 K보팅, 우리가 뭘 도대체 그 선거관리가 또 우리가 국제적으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K보팅 시스템이 화웨이 등 중국산 네트워크 장비를 사용했거나 중국 기술을 원용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에필로그 다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 숨을 좀 가다듬고 조금 이제 부연 설명도 좀 드리면서 대한민국의 명운은 운명이 아니에요. 명운은 대한민국이 어떤 이념과 가치에 기반을 두고 국가를 운영하는 것에 달려있다. 이거 동의하시죠? 맞죠? 동의하시죠? 이걸로 벗어날 수 없어요. 결국 대한민국의 명운이 어디에? 우리가 어떤 이념과 가치에 기반을 두느냐에 우리 명운이 달린 거죠. 좁히면은 한미일로 대표되는 해양 세력의 완화보다 멤버가 될 것이냐, 아니면 북중러로 대표되는 대륙 세력의 한 멤버가 되느냐의 선택이다 그런 얘기죠. 우리의 선택은 당연히 한미일로 가야죠. 중국의 6.25 참전 동기에는 한마디로 순망치한, 그래도 참 굉장히 거북하죠. 순망치한. 입술을 잃어버리면 이가 시렵다. 그거죠. 따라서 북한이 없으면 이가 시렵다. 그거죠. 역사적으로 중국은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배가시키기 위해서 절지부심해 왔다고요. 절지부심.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반중일 필요는 없지만 친중일 이유는 더더욱 없는 거죠. 더더욱 없죠. 트럼프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 그러니까 인도, 그러니까 퍼시픽 이코노믹 포럼이 되겠네요. 이게 강조를 했습니다.
IPEF 시장 개방을 목표로 하는 무역협정 그 이상의 공급망 안정화, 디지털 경제를 의제로 하는 포괄적인 경제 협력체예요. 따라서 투키디드에서 함정의 맥락에서 한미동맹 글로벌 전략 동맹으로 진화를 해야 되겠네요. 그죠? 진화. 그래서 안보기술 가치동맹으로 안보에서 뭐죠? 안보기술 가치동맹으로 질적으로 심화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질적으로. 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같은데 한 페이지 남았으면 한 페이지 넘겨주셔서 영국과 스페인 식민지 미국과 남미의 삶이 엇갈린 이유가 뭐냐? 영국의 식민지 미국은 잘 살고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남미는 헤매잖아요. 지금 헤매잖아요. 그건 뭐냐? 압축하면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시장에 살아 숨쉬는 곧 여기는 번영이 깃든다 그런 얘기예요.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시장에 숨쉬고 있던 곳은 번영이 깃든다. 그렇죠. 그래서 자유주의 이념 기반과 가치 지향은 아무리 강조해도 중요하지 않다. 아무리 강조해도 뭐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맨날 탈. 이념은 탈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념은 탈의 대상이 아니야. 우리 이념을 선택을 해야 돼요. 이념에 기반을 두고 가치에 지향을 해야 돼요. 근데 맨날 그 탈을 갖다 붙입니까? 탈 이념은 과학과 진실에 기초한 합리주의 및 지성주의 존중의 맥락에서 쓰이는 거죠. 과학과 진실에 기초한 합리주의 및 합리주의 및 지성주의 존중의 맥락에서 쓰일 때만 탈이 들어와 있는 거지. 아무 때나 무슨 탈 이념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네, 뭐 다 왔습니다. 여기 제가 이제 여기 뭐 전화번호가 있고요. 여기 이메일이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질문 있으시면은 연락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늘 쓰는 건데 the only constant that cannot be changed 변할 수 없는 유일한 것은 변화 그 자체다 이런 얘기죠. 사실 우리가 보면 롤링스톤 게더스 노모스 움직여야 이끼가 안 껴요. 움직이지 않고 딱 고정되면은 이끼가 껴갖고 정원석으로 밖에 못 써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늘 변화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변할 수 없는 유일한 상수는 변화 그 자체다. 이거는 뭐 어떻게 제가 만든 건 반쯤 될 거예요. 반은 어서 뭐 따와 계시면서 하여튼 제가 받은 거예요. 변할 수 없는 유일한 상수는 변화 그 자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걸로 제가 뭐 제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조동국 박사님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시간을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질문을 준비하기 전에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조동근 교수님한테 이 발표를 부탁드리면서 드렸던 제목은 미국, 중국을 잘못 키웠나라는 겁니다. 이런 논쟁이 경제학계를 비롯해서 이제 미국이 중국을 WTO 체제에 자유무역 체제에 끌어들여서 잘못 성장시킨 게 아니냐, 중국 가만 놔뒀으면 인도네시아 정도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목을 드렸더니 교수님이 이제 이런 게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죠. 근데 중국을 뭐 이렇게 주저앉힐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중국이 사실 이제 옛날에 뭐 중화미국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인구도 많고, 그 다음에 거기 내부적으로 보면은 뭐 국가적으로 보면 공산당이 있지만은 정치 체제 빼놓고 경제적으로는 상당한 정도로 이게 모험 정신, 그 다음에 좀 뭐 그 시장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중국이 뭐 좀 뭐 그렇게 가난하게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게 이제 등소평이 나타나서 이제 영웅이 나타나서 그렇게 바꿨겠지만은 하여튼 뭐 중국은 뭐 사실은 내비로 둬도 나름대로 이제 역할을 좀 제대로 하고 강대국으로서의 면모를 다 갖췄을 거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시진핑, 그 다음에 그러니까 등소평, 그다음 시진핑이 이제 되면서 이렇게 변했는데, 특히 이제 시진핑이 이제 3연임이 되면서 저는 뭐 중국이 좀 약간 좀 타락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선거를 하지 않는 그런 나라에서
그동안은 이제 원로들이 이렇게 뭐 사실 이렇게 눈을 꾸벅꾸벅하면서 공감이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뭐 자기 지도자를 선택했는데 그게 뭐 선거도 아니고 이렇게 3연임을 하면서 하다 보면은 권력이 집중되면 기득권이 만들어지고 기득권 세력들은 사실상 자기네들 안주를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최근에 경제가 이렇게 많이 주저앉은 것도 보면은 전부 다 이 안주를 하고 기득권 세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나중에 다시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이 유튜브 촬영을 위해서 질문하실 때 이 마이크를 촬영하시는 게 좋은데 뭐 자기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고 박희철 교수님 우리 박희철 교수님이 경성대에서 정년퇴 해임하고 서울에 계시겠어요? 예, 올해 정년. 네, 그래서 일부러 감사드립니다. 예. 전공이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참 박희철 박희철이 홍보라스를 갖다가 인수하라고 그렇게 압력 그렇지 않아요, 지금 쿠팡도로. 그게 말이 되는 거야, 도대체. 그런 거 보면은 너무 한심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래도 댓글 달린 거 보면은 그러면 쿠팡을 갖다가 시켜서 하지 말고 민노총이 인수해라. 그렇게 또 댓글도 나와요, 보면은. 그런 거 보면은 민노는 생각보다 깨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지질이 그 안 깬 게 어디냐면은 정치권, 국회들. 뭐, 김민석이 보면은 최근 얘기한 거 보세요. 5년이 너무 짧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린다. 이런 얘기를 갖다 하는 게 국무총리. 김민웅의, 바로 뭐, 김민석이 형 아닙니까, 형, 도대체. 그게 도대체 국무총리가 돼갖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보면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 시장 경제 마인드에서 우리가 이제 뭐 보면은, 결국 이렇게 부딪히고 실전을 좀 겪으면서 그렇게 좀 나름대로 지혜를 좀 쌓아간다. 혼자 이게 바보짓 하는 거는 뭐 정치권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네. 잠깐 저 쿠팡에 연관돼서 이게 좀 다른 질문인데 그 물류 같은 거는 독과점금지법에 안 걸립니까? 그건 그게 아니 사실 뭐 그걸 독과점으로 그거는 뭐 독과점금지법 예컨대 보면은 뭐 시장 지배력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미국 지혜물이 다 했잖아. 지혜비 옛날에 지혜비 엄청났어요. 그게 지금 시장 점유율이 그러니까 50% 넘으니까 그때 뭐 클라이슬러하고 포드하고 했었는데 근데 보면은 지금 쿠팡이 50%까지 가지는 않아요. 지금 아니 대한민국 내에서 대한민국 내에서도 50%도 안 돼요? 포괄하는 범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를 거예요. 분모를 넓게 해보면은 50% 넘을 수 없는 거고. 한 기업이 몇 퍼센트, 뭐 두 기업이 몇 퍼센트.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뭐 해당이 안 된다. 그렇지. 그러니까 뭐 독과점은 보통 우리가 70%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C3 이게 세 개를 합쳐서 90%를 얘기하는 건데 뭐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분모를 넓게 잡으면은 지금 쿠팡은 뭐냐면 배달해 주는 거거든요. 배달. 사실 아무리 약간 쉬운 얘기지만 저는 종갓집 김치를 너무 고맙게 생각하는 게 종갓집 김치 없었으면 모든 집이 각자 모든 주부들이 다 김치를 집에서 만들었을 거예요. 규모 경제도 안 되고 낭비도 많고 시간도 많이 뺏기고 그걸 갖다 공장에서 만들어서 팔다 보니까 표준화되고 김치가 문화가 되고 김치가 이게 수출이 되잖아요. 보면 그런 식이에요. 이거를 장을 갖다 혼자 보세요. 얼마나 그 힘들어 낭비야. 누가 장을 봐서 배달해 주는 게 얼마나 이게 지금 대단한 그 비즈니스 모델입니까? 그게 바로 쿠팡이라고요 보면요. 잠깐 제가 그 마지막 독과점금지법에 만약에 알리나 테무 같은 그 중국 물류회사는 해당 안 되는 겁니까? 그거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거기에는 100% 들어도 상관없네. 100%는 아니고 이제 아니 100% 한국의 물류를 지배해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이제 독과점으로 아마 막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외국 기업이 들어오는 걸 그걸 문을 잠글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보면 민노총이 뭐 테무 알리를 갖다가 이거를 뒤를 봐주기 위해서 쿠팡을 갖다 견제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꼼수니까 그걸 하지 못하게 막아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뭐 외국 자동차 수입이 많이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막겠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전멸이 커지면은 사람들이 얼라트가 되고 이게 뭐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주의가 집중되면서 견제가 될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그렇게 한쪽에서 많은 걸 독과점하기 어려워요. 지금도 보면은 이 쿠팡이 일단 전체로 보면은 쿠팡은 일부요. 배송에서 쿠팡은 대단하지만은 우리가 오프라인도 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 그걸 독과점으로 묶기에는 좀 그럴 거라고요.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제 쿠팡 주제 아니고 약간 이제 미중 대권 전쟁인데 지금 중일 그 갈등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중일. 중일 전쟁. 네네네. 아까 일본 얘기를 다카이치. 네. 그러니까 이제 일본 문제도 한미일 공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네. 그 정책을 이재명 정부가 차버렸잖아요. 네네네. 거기다 우리 입장이 있어야 되고 당장 미중 대권 전쟁의 대남 문제에서 한반도의 미국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그다음에 일본, 미국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하고는 같이 가야 되고요. 그리고 일본도 사실은 옛날에 군국주의 때 일본하고 그 이후 일본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왜 그런 식으로 지금 옛날에 뭐 그 좀 군국주의 일본으로 지금도 그걸 보는데 그 식민상환이라는 것도 보면 옛날에는 맞을지 몰라도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일본하고는 협력을 해서 윈윈윈을 가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일본하고 뭐 쓸데없이 그 뭐 소녀상 이런 거 보면 등등등등 뭐 그런 것도 좀 너무 지나친 그 반일 아닙니까? 그리고 예전에 기억나세요? 뭐 윤미향 같은 경우 보면은 그런 그 저 문화 비즈니스 같은 거 이제 그런 거 이제 버려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일본이 이번에 하여튼 좀 그 저 시진핑한테 되게 센 소리를 했는데 만약에 전쟁 나면 우리는 일본은 대만을 돕는다 그런 얘기 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발칵 뒤집었는데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배짱이 어디서 나왔냐? 아까 말했는데 그 포토레이스 소리 그거를 80% 이상 그러니까 반도체 후공정의 왜 중요한 어떤 뭐 그 하나의 그 파트인데 그거를 일본이 지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보면은 뭐 해양세력과 같이 가야 돼요. 일본, 그럼 호주, 인도 그렇게 가면은 진짜 그야말로 우리로 치면은 그게 1대1로 해서 뭐 남을 지배하는 게 아니고 네트워킹을 해서 중국을 포위하면서 우리의 어떤 그 좀 영향력을 넓히고 한국의 어떤 운동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그 반경을 갖다가 우리가 더 갖는 게 좋은 거죠. 네. 같은 맥락으로 좀 질문이 있는데 최태원 저기 SK 회장이 그 한일 공동체론을 주장하거든요. 아, 그건 저도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 현 정국이랑 이게 어긋나잖아요. 그걸 어떻게 대처할까요? 이게 좀 미안하지만 사실 다 이재명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게 국가 지도의 안목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거기에 막히면 다 꼬여요, 사실요. 다 꼬인다고요. 지금 아니 지금 이재명이가 중국을 너무 선호하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여태까지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 중에서 중국을 지금 지금 저 질문은 최태원의 한일 공동체. 네, 뭐 저는 그것도 뭐 사실상은 실현 가능하다고 봐요 보면요. 지금 우리가 언제까지 무슨 반일 합니까? 이걸 현 정국이 네. 이걸 어떻게 이거를 대처하냐?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아까 반도체 공정 얘기했잖아요. 지금 근데 중국은 튕겨져 나가는데 하여튼 반도체는 우리를 먹여 살리는 건데 반도체는 혼자 못해요. 반도체 생태계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 네덜란드, 미국 이렇게 한 축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뭐 한미 하듯이 한일 경제 공동체 쪽으로 가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일본하고 이렇게 교류할 게 더 많이 있어요. 저는 일본의 어떤 질서를 좀 배우면 좋겠어요. 질서를. 저도 뭐 일본은 뭐 많이 안 가봤지만은 거기 뭐 얼마나 그 지하철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버스 같은 데 보면 얼마나 그 저게 남에 대해서 그 도사이라고 예의 바르고 그럽니까? 우리가 같이 그냥 떠들고 그런 건 없잖아요. 보면. 그리고 우리가 일본 너무 우습게 보는데 일본이 우리나라 국토 면積얼마인지 아시죠? 정확하게 11만이 좀 안 돼요. 11만 제곱킬로 좀 안 돼요. 10.9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일본은 22점 얼마예요. 이게 우리나라보다 한 2배, 한 반 가까이 되고, GDP도 우리나라보다 GDP, 그렇죠. 한 2배 반 돼요. 그러니까 국토도 2배 반, 인구도 2배 반, 그 다음에 뭐, 다 그래 보면은, 그런데 우리 일본을 너무 이렇게 우습게 보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컴플렉스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괜히 그 깔보니까, 그게 아니죠. 뭐, 우리 무슨 뭐, 우리 깔봄을 당합니까? 그 방향이 한일 공동체에서 저는 맞다고 보는데. 네. 지금 그 전 정권이 그거를 못 받을 거라는. 못 보죠. 그러니까 보면 지금도 반일 장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친중공, 반일, 이거를 갖다 지금 뭐 나름대로의 정치적으로 우려먹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죠. 지정석 회장님 일본서 대학을 다니셨는데 할 말씀 있어요? 소감이라든지.
아니 뭐 잘 모르는데 말씀하셨는데 이제 옛날 일본하고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있을 때 그 몰라요. 한국을 지배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고 지금 한일 합방이 1910년도니까 100년이 넘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00년이 넘은.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반일하는 건 정말 넌센스예요. 그리고 현재 지금 젊은 사람 모른다는 거예요. 그 일본하고 한국하고 나빴던 거를.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혀 인식을 바꿔야지 완전히 일본 100년 전 얘기를 갖고 하면 안 돼요. 그 친일 일본 사람들하고. 그럼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해줘요. 일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절하고. 그러니까 일본하고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오늘 상관 박사. 용종 교수님은 제가 말하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진짜야, 용종. 사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명입니다. 저는 사기는 영국에서 국제정치 일을 했는데 지금 지난 20년 동안 정치 사상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조동건 교수님이 정치학과 교수님이신데 얼마나 가까워졌으면 이런 타이틀로 지금 기대했으면 한번 갖고 영국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많이 배운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많이 공화국이 굉장히 많. 우리도 리파블릭 코리아예요. 우리도 ROK 공화국이에요. 공화국인데 이제 공화국 얘기하게 되면 이제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소위 복합 정치 체제인데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이 세 개가 컴비네이션으로 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를 알아야 되고 우리 헌법의 기본것 중에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그 다음에 민주주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선거, 정당이 다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화주의, 그 전체로서의 공동선을 추구하는 때 공화국이라는 게 굉장히 종류가 얘기가 좀 길어지시면 짧게 할게요. 공화국만 얘기할게요. 공화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소위 그 그리스 로마 시대에 공화국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리스는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인데 거기도 용어죠. 그 다음에 나치도 보면은 그 국가 사회주의예요. 그것도 경제적인 속성이 많아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전체주의라는 것까지 때려야 중국이 말이에요. 저는 뭐 시장 경제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아직 그래서 이제 유사 전체주의라는 얘기도 쓰는데 그건 가면을 썼다고 봐요. 그러니까 중국이 나타나고 있는 중국적인 요소를 반영한 정치적인 end result, final face는 전체주의예요. 당연히 DPRK는 전체주의의 아주 전형적인 내가 우리 이제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넘어가면 하나씩 가지고 5월달에 잠깐 홍콩을 갔다 왔는데요. 아무 일 없어요. 단 홍콩 내에서 반정부 시위하면 이제 잡아서 던져내 갖다 둬요. 홍콩에서 이제 뭐 이런저런 정치적인 이슈로 나가면 잡아가지고 본토에 가서 가둬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전체주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건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지금 우리 유충 교수님이 다 얘기한 것처럼 막 다 데리고 가는데 이 정부가 추구하는 롤모델이 중국식 과부제의 공화국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중국식 유사 전체주의가 될 수 있고 조금만 더 들어가면 중국이 갖고 있는 중국의 전체주의를 이 사람들이 제1차 모델로 쓰고 받아들이겠다는 게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뭐 한미동맹도 하고 일본하고 만나고 다 이거 개소리고 국제정치는 말이에요. 국제정치에 대한 결정은 정책 결정은 국내 정치에 링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국내 정치가 지금 뭐 국회에서 다 지금 전체주의하고 자빠졌는데 국제사회에서 뭐 한미동맹한다 이거 그거 어떻게 개소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중적으로 지금 투 스텝을 가고 있거든요. 그거 왜? 지방선거를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발 가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제 중국식으로 이제 가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그걸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우리의 어떤 저 정체성, 그다음에 공화주의, 질문. 예, 우리 강 박사님의 의견, 책, 칼럼 같은 걸 프리딩 뉴스에 많이 실려가고 인기리에 익히고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고요. 질문 해주세요. 그래서 하여튼 뭐 질문이 발표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 공화주의를 여러 형태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인데 세상에 자유민주주의밖에 없어요. 다른 뭐 사회민주주의 뭐 이런 거 다 없어요. 또 1789 프랑스革命 이후에 나온 게 저쪽으로 넘어가는 인민민주주의, 그거는 인민민주주의라는 민주주의도 아니고, 그거는 가상의 아주 통일전략 전술로 가는 그런 거고, 민주주의로서는 자유민주주의밖에 없거든요. 이게 너무 타당하니까 아까 조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데모크라시 그러면 그 자유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물과 공기와 같은 건데 누가 물과 공기가 이게 뭐 물입니다 공기다 얘기합니까? 그렇게 우리한테 다 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78년 동안. 근데 이놈들이 그걸 이용해가지고 자유파리, 민주파리, 한주파리 해가지고 야 이게 뭐 정유수냐 뭐 물이냐 이딴 짓을 하는데 모르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보편적이고 너무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것에 선전선동에 걸려가지고 지금 다 넘어가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니까 근데 자유민주주의도 이념 스펙트럼이 있어요. 이념 스펙트럼. 제일 잡초로 한 게 북유럽 그 소위 수기 민주주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방제 우리처럼 이제 거의 단원제 하는 이런 그 중간 미국이나 이제 이런 우리는 일본하고 같이 좀 중도 우파 정부로 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되는데. 아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 중에 우리 조 교수님 뭐 코멘트 하시면 뭐 질문은 없는 거예요. 누군가네. 왜냐하면 제가 하는 얘기를 지금 제가 얼마나 외롭냐면 이 대한민국에 제가 하는 얘기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솔직히. 우리 강양 박사는 외롭지 않고 프리뉴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칼럼입니다. 저희가 뭐 질문이 없으니까 답변 안 하실 것 같고요. 여기 오늘 새로 오신 선배님도 계시니까 자기 소개를 잠깐 하고 끝내겠습니다. 식사 장소에 가면 좀 시끄럽고 그러니까 이성노 선배님부터 간단하게 자기 소개. 성함을 소개해. 네,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 처음 왔습니다. 저 2차, 3차 동참입니다. 지금 저는 엔지니어예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거는 95년부터 한국대는 친수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2012년 3년부터 유엔 참전국연합회를 해가지고 타운 관계를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멀쩡한 박근혜 대통령 쫓아내가지고 현재까지 그 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택이 지금 10년 들었잖아요. 저는 지금도 일주일에 5일을 합니다. 아침 7시에 들어갈 테면 해화동을 갑니다. 7시부터 8시까지 해화에 무정차입니다. 대학생들 한 300명 나와서 하고 있죠. 우리 힘으로서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나도 80도 넘었고 많이 했는데 어떻게 이제 우리 이영규 교수님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한번 와봐야 되겠다 하고 제가 온 겁니다. 네,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오명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용건 교수님 모임에서 이렇게 알게 돼가지고 공부를 하러 왔습니다. 저는 은행에서부터 이제 국회 보좌관을 통해서 공기업 기관장을 끝내고 지금은 한국 파크 골프 협회중앙회를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많이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홍균이라고 하고요. 2019년도 그 11월부터 집사람이 나라가 좀 이상해졌다 이런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이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지금 시민활동을 6년째 하고 있고요. 현재는 서울시설공단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12월 말에 이제 정년 퇴직, 65세로 정년 퇴직하고 있고요. 초기에는 이제 시민활동을 백모 선생님을 통해서 같이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유승수 변호사하고 크린선거 시민활동에서 이제 고교연합 그곳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공명선거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강의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한민호 국장 그 CCP 아웃 공자학원 추방 그쪽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고, 현재는 지금 프리즌 뉴스 기자로 이용정 교수님하고는 초창기 광화문에서 언뜻 뵙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계속 교신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좋은 세미나를 계속 하시고 있다는 것을 최근에 알아서 3달 연속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기자 읽으시라고. 자기 소개하세요. 저는 경동고등학교 동지의 전 직전 회장입니다. 네, 회장을 단분한테 넘겨드렸고, 그동안 고교연합에서 행사 담당 그 부회장으로 이제 활동을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마무리 짓고, 우리 경동고등학교에서만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최민영 선생님. 안녕하세요. 김두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박사님 대학 후배예요. 그래서 10여 년부터 이 박사님께서 이 모임을 주최하시고 열심히 활동하시는 것에 대해서 크게 도움을 못 드리고 그냥 참석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그런 생활 활동을 해왔습니다. 참으로 많은 걸 배웠고요. 오늘도 참 좋은 말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용정 교수님하고 고문장교로 이거 4일간 복무하고 4일 나와서 저는 주로 이제 엔지니어입니다. 도로 교통 분야, 하이웨이 엔지니어링하고 트래픽 공부를 40년. 5년 전에 동부에서 연구소장으로 10년 하다 퇴직하고, 우선 공부한 게 좀 있어가지고 양재중이 길문화연구원이라서 이 길이 요즘은 그전에는 좀 빨리 달리는 길, 싸게 달리는 길인데, 이제는 우리 소득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름답고 달리는 게 아니라 복을 느끼고 머물 수 있는 도로, 하나의 문화 창을 올라가야 되거든요. 제가 90년대 후반부터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게 제 작년부터 관광도로라는 복제가 돼가지고, 작년에 11월 달에 제주도 길부터 해서 여수의 성길, 보험관 성길, 또 모주 충동 쪽에 일하고, 또 충주, 또 강원도 길, 6개가 관광도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도로가 단순 달리는 게 아니라 노르웨이 국립관광도로처럼 하나의 문화를 전달 매개체로서 도로가 자리잡는 거기 때문에 제가 계속 공부를 하면서 엔지니어링이나 공학이 사회 쪽으로 접목해주는 이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수원표 박사가 보내준 최근에 글을 보니까 길가게가 있더라고요. 길가게. 어느 분이 시계, 고급 시계를 수리하시는 분인데 서울 시내를 비롯해 9군데의 가게가 있어요. 월요일은 마포구청 앞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일정한 장소에서 하는 것 같아요. 재미있는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 박시욱이라고 합니다. 이용조 교수님하고는 고등학교, 대학교 후배가 되고요. 네, 제가 뭐 경력은 소개할 만한 건 없는데 지금 현재 제가 직책으로 갖고 있는 거는 농무가 이제 하나고 두 번째가 이제 시를 좀 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두 가지 직책인데 여기에 공통점이 이게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돈이 안 되는 걸 쫓고 있는데 뭐 예, 저기 어떤 분이 앞에서 말씀을 19년 전에 이 아스팔트를 좀 나오기로 했습니다. 진짜 이 문재인 이때부터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 어느 유튜버에 가서 시 낭송도 한번 해보고 난 그때 문재인을 하도 노골적으로 까다 보니까 아 내가 저기 깜빵에 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이 문재인이가 겁은 또 있는 것 같아요. 쳐놓지는 못하고 이게 연락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된 서정시는 쓰지를 못하고 이제 이 시국적인 걸 이제 가끔은 쓰고 그리고 저 앞에 뭐 프리즌 뉴스에서 칼럼 쓰신 분이 누구죠? 강량. 네. 강량. 저는 뭐 이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저 혼자는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저번에 시를 달력하면 이거 짧게 쓰는 거. 우리 시를 쓰면서 짧게 쓰는 게 유명하잖아요. 네, 네. 낭독을 해. 제목은 12월입니다. 시인이시네. 12월 박시욱 마지막 남은 달려온다. 더 이상 웃겨나갈 과거가 없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조동문 교수님이 마지막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그 많은 숫자의 분들이 모이지는 않았지만은 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2026년 오늘 사실은 첫날이죠. 첫날 1월 1일을 빼면 그래서 이제 그래도 공통적으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분들이 오셨다. 그리고 그냥 팔짱 끼고 그 다음에 그냥 그렇게 뭐 될 수밖에 없다라고 체념하고 그런 분들이 아닌 분들이 모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대한민국에 조그만 희망을 받고요. 그 다음에 조그만 희망이 불씨가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이 모여서 대한민국을 갖다가 이렇게 가늠자가 되는 어떤 그런 첫 만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바른사회시민회의라고 뭐 우파 시민단체를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그런데 참 굉장히 좀 아쉬운 게 그 아스팔트 뭐 이런데 뭐 많이 나오시는데 이 시민운동으로 연결을 제가 게을러서 그런지 몰라도 또 연결이 또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열심히들 하시는데 이걸 좀 구슬을 꿰듯이 꿰서 뭔가 좀 이게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그 다음에 사회에 어떤 비치는 거울이 되고 이런 노력을 더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좌파들은 뭐 조직은 잘해요. 그죠? 우리는 보면 각계 약진하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그런 좀 뭐 이렇게 좀 모델링을 하시는 데는 우리가 좀 더 생각을 바꿔야 되겠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보면은 2025년이 뭐 격변이었죠. 선거를 치렀으니까. 그런데 이러다가 제2M 체제가 굳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보면은 그게 되면은 석고가 굳어져서 이렇게 우리가 뭐 몸이 좀 뻣뻣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의식과 뭐 생각 이런 것들이 다 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늘 움직여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와서 모인 것도 보면은 그 완호부댐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거꾸로 하면은 n분의 1이 1분의 1이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주변을 깨우치는데 우리 좀 다 같이 좀 노력합시다. 그리고 여기 우리
원광대학교에서 오신 우리 뭐 내 친구 같은 그 교수분도 계시고 뭐 그래서 하여튼 사회는 우리가 엮어 나가기 나름인 것 같아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유구한 어떤 그 전통, 이런 걸 옛날에 그 교육 현장을 보세요. 얼마나 주옥 같은 얘기입니까? 우리가 사실 우리를 개발하고 우리 후손들한테 좀 좋은 미래를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대한민국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줄 우리가 조금씩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같이 격려하고 서로들 파이팅 한번 외칩시다.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장시간 동안 우리 발표와 질의응답을 해주신 우리 조동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